엄마, 나 50만 원 엄마, 보내는데 30만 왜 원밖에 안 30만 받았어? 원만 응?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이 바닥으로 엄마, 떨어졌습니다. 30만 원밖에 안 내가 받았어? 잘못 들은 응?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이가 숫자를 착각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매달 30만 원 잘 받고 있어.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찍혀 있더군요. 매달 50만 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내 손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손을 거쳤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누가 내 삶을 속이고 있었는지 그걸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50만 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늘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차이 20만 원이 그날 제 마음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저는 그런 의심조차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68입니다. 제주는 오래 살았지만 평생 제주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살았고 남편을 따라 서울 변두리로 올라가 공장 근처 작은 연립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늙으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자 하던 약속을 지키듯 서귀포로 내려왔지요. 바다가 매일 보이는 집은 아니어도 귤나무 몇 그루 있는 작은 밭 달린 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참 좋아했어요. 아침이면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 귤나무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가지 끝을 만져보고 흙을 밟아보고 바람 방향을 살피곤 했지요. 저는 그런 남편 뒤를 따라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후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혼자가 되는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관에 벗어둔 남편 운동화였습니다. 하나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하나는 바깥쪽을 향해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다시 신고 나갈 것처럼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신발을 한참 못 치웠습니다. 치우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상하게도 소리보다 물건이 먼저 말해줍니다. 컵 하나, 베개 하나, 안경집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며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은 몇 끼 먹는지, 전기장판은 언제 끄는지, 약은 몇 알을 챙겨 먹는지.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되지요. 저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먼저 주방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들입니다. 제주 바람은 계절에 따라 냄새가 다릅니다. 봄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오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익는 냄새가 나지요. 겨울엔 바람이 매섭지만 그 속에도 짠내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에 작은 냄비를 올려 보리차를 끓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물을 자주 끓이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집 안온기를 대신해 줄 때가 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면 귤밭으로 나갑니다. 크다고 할 것도 없는 작은 밭입니다. 남편 있을 때는 농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웃었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 밭이 하루를 붙들어주는 일터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잎을 모으고 가지를 정리하고 마른 흙에 물이 잘 스미는지 들여다봅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는 날도 있어요. 무릎이 욱신거리면 잠시 돌담에 손을 얹고 섭니다. 그래도 저는 나갑니다. 나가지 않으면 집안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몸이 고되면 차라리 마음이 덜 어지럽습니다. 딸 박지은은 서울에 삽니다. 올해 39이지요. 성실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 할 일은 묵묵히 해냈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제가 보기 전에 먼저 챙기던 아이였고 학원 하나를 다녀도 꼭 엄마 돈 아깝지 않게 할게 하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린애가 돈 아깝다는 말을 그렇게 일찍 배우면 안 되는 건데 싶었지요.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 그 아이도 눈치로 컸습니다. 저는 늘 지은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누구 눈치 보며 아끼고 참으며 미안해하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도 저는 많이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남아있지요. 혼수도 예단도 예물도 남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최민석이 처음 인사 왔을 때는 사람 좋아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예의도 갖출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지은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 하나에 속는 법이 있지요. 잘 보이려고 한 말인지 진심이었는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딸이 웃고 있으면 됐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웃는 지은이를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좀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은이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했지요. 엄마, 약은 챙겨 먹었어? 응, 먹었지. 혼자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안 된다니까.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긴다는 건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안부 한마디만으로도 느껴지니까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지은이가 매달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직 자기 살림도 자리 못 잡았을 텐데 무슨 용돈이냐고 했지요.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큰 돈 아니야. 그냥 내가 마음 편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매달 25일쯤이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처음엔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30만 원은 허투루 쓸 돈이 아니지요. 병원 갈 때 택시 한 번 더 탈 수 있고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도 한 통쯤 집어들 수 있는 돈입니다. 오래 입은 내복 대신 새 내복을 사고 싱크대 밑에서 물이 조금씩 새면 사람을 불러 고칠 수도 있지요. 저는 그 30만 원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쓰고 그달 약값과 공과금을 계산했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겨울 난방비에 보탰어요. 딸 돈은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다 충분해. 너희나 잘 살아. 그 말은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습관이었습니다. 부모는 대체로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사실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주 보고 싶고, 조금 더 기대고 싶어도 말하지 않지요. 말하는 순간 자식의 삶에 짐이 될까봐 입을 닫습니다. 저는 제가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들어오면 그만큼이 지은이 형편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사위 사업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가게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그런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팍팍하게 사는데 나한테까지 마음 쓰고 있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통화 중에 허리가 아프다는 말도 줄였고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돈 더 보내겠다고 할까봐 저는 제 어려움을 먼저 정리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통장을 확인한 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잠깐 앉는 것입니다. 여보, 지은이가 또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웠구나.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게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위로였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평온한 날이 오래 이어지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귤밭 나무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가지 하나가 먼저 썩는 법인데 사람 관계는 더 늦게 드러나지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가 명절 때마다 보여주던 어딘가 급한 웃음, 전화기 너머로 잠깐씩 섞이던 딸의 지친 목소리, 제가 둘이 괜찮니? 물을 때마다 너무 빨리 돌아오던 괜찮지라는 대답.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작은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산다고 믿고 싶은 부모의 눈은 원래 조금 늦지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도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밭에 나가 떨어진 귤을 골라내고 점심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널었지요. 햇빛이 좋아 이불까지 내다 널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갑자기 그냥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면 좋지. 뭐 먹고 싶어?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 그래, 해놓을게. 그 짧은 머뭇거림이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다는데 이유를 따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 갈치를 샀습니다. 살이 통통한 걸로 골랐지요. 무도 단단한 걸 고르고 쪽파도 사왔습니다.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며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집안을 한 번 더 쓸고 손님용 이불을 햇볕에 털어두었습니다. 딸이 온다는 건 그날 하루만큼은 이 집에 다시 가족 소리가 들어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대충 털어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왔어? 길 막히지 않았어? 응, 좀 밀리긴 했는데 괜찮았어. 딸은 신발을 벗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기 시작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 봐서요. 식탁에는 갈치조림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입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짜지 않아? 아니야, 딱 좋아. 그 말은 했지만 밥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할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아무리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식사가 절반쯤 지나갈 때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냥 생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너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만 원?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 매달 30만 원 잘 받고 있어. 엄마, 잠깐만. 지은은 급하게 가방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50만 원 보내. 순간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었는데도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 매달 50만 원 보내.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지은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체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 50만 원. 저는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진짜 30만 원만 받았어?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응, 늘 30만 원이었어. 말을 하면서도 목이 조금 말랐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깜빡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최민석?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최서방이 돈을 전달하잖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그럼 그 애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잠깐 전화 좀 할게. 그녀는 급하게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갈치조림 위에 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30만 원만 줬어? 그게 나 50만 원 보냈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누가 중간에서 빼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너무 낯설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히 문을 열었다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까 봐서요. 베란다 문 너머로 들리던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밥그릇을 정리하는 척, 식탁을 닦는 척 손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숨을 고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맞대. 뭐가? 민석 씨가 20만 원씩 빼서 썼대.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떨어져 그대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70만 원씩 드린대.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시댁에는 매달 70만 원 드리고 있었대. 말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돈이 같은 집에서 나가는데 왜 방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그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지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건 줄일 수 없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30만 원만 준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말은 떨렸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따졌어. 뭐라고 하던?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서 그랬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왜 시댁에는 70만 원 드리냐고 했더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체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체면.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누구의 체면인지, 어디까지가 체면인지, 그 안에 나는 왜 없는 건지. 그걸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은아. 응. 너는 계속 50만 원 보낸 거지? 응, 한 번도 안 빼고. 그럼 됐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무너진 게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다시 30만 원이 되는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 제가 믿고 있었던 관계,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바로 울지 않더군요. 먼저 멍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조금씩 감정이 따라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그날 저를 가장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웃음이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제 방 옆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졌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들리는 얕은 숨소리.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체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숫자는 단순한데 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오래된 마룻바닥은 조금씩 삐걱거렸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을 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 지은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응, 그냥 물 좀 마시려고. 지은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지. 저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봤습니다. 왜 내가 잘못이야? 몰랐으니까 더 잘못이지.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 지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계속 30만 원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속은 거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다가 결국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질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너는 지금 뭐가 제일 속상해?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몰랐다는 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만 알고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자기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어도 부모가 모르게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견디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아 나는 괜찮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은 건 아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냥 30만 원 받으면서 살았어. 엄마, 그 돈으로 아껴 쓰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건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지은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그 말 끝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응, 이제 알았잖아. 지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더 나은 거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은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허탈함.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다는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그저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것들이 조금씩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정리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기준을 세우게 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이미 떠 있었지만 집안에는 아직 밤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났어, 엄마. 응.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뒤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서울 올라가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랑 당분간 따로 지낼까 해.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결심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지은은 제 반응을 살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정한 거면 괜찮다. 그 말은 꾸며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감정이 아니라 지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으니까요. 지은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나 이제 엄마한테는 직접 보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할게. 그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후회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돈은 이제 정확히 오겠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저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은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길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어떻게든 산다. 엄마. 근데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 말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맞추는 게 쉽지 않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은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움직임이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결심을 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잘할게.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다시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응.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머릿속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날 이후로 제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이 정확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달라졌지만 그보다 더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돈이 고마움이었고 위로였고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돈은 확인이었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지, 신뢰가 다시 쌓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번 깨닫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지 않겠다.